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 팀장 강슬기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박준혜,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9월 28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2,270명이고요. 해외 유입 환자는 19명입니다. 어제 8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전체 확진자가 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전히 이번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는 비수도권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난 그 일주간 그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6.7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이 8.8명, 경기도가 5.6명, 그리고 인천이 5.0명입니다.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고 또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하고 대전 충청 지역의 유행 규모가 좀 다소 큰 편입니다. 또 그 이외의 지역도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하고 종교시설 그리고 지인과의 모임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유념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치료 전담 치료 병상이 총 976병상 중인데요. 그중에 486병상, 그래서 49.8%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인데요. 그중에 36.7%,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19,443병상인데 그중에 40.2%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입원하고 입소하는 기간 동안에 그 준비 시간 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병상 숫자는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속도 어떤 증가 속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의료 대응 체계라든지 병원 순환하는 데도 약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의 완료 여부 그리고 재택 치료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병상을 배정하는 그 방안에 있어서 분류 체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소를 하실 때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후에 퇴원을 하는 걸로 좀 날짜를 개선했고요. 그 이후 3일 정도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택치료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비수도권도 재택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히 중대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하고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확진자의 한 46%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접종률이 그 접종 완료일로 봤을 때 24.4%로 그 내국인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요. 또 특히 이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저희가 추정하는 미등록 외국인 숫자에 의하면 1회 이상 접종률이 약 53.7%입니다. 이것은 등록한 외국인의 65.2%인 거에 비하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임시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해서 5인 이상 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 접종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들의 어떤 접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보건소에서 이제 임시 번호를 발급하면서 등록을 하고 접종을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 원스톱 체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그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사업장 출입할 때 PCR 검사 결과를 좀 확인하도록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체계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 그 삶의 또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다른 어떤 이유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간서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또 이것이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연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이분들의 예방접종은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활동하고 계시는 외국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외국인들을 다수 고용하고 계시는 그 사업장에서도 이런 책임을 좀 가지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PCR 검사 또 이런 예방접종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량 보겠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직전주보다 한 1.7% 증가했습니다. 5주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이동량도 증가했고 만남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좀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난번 추석 연휴 끝날 무렵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듯이 진단검사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다른 지역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검사를 해주시고 특히 고향 방문하신 분 지금이라도 검사 안 받으셨다면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 112만 명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약 42만 명은 1차 접종을 받으셨고요. 71만 명은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은 한 75% 정도 완료했고요. 이제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46.6%로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참여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 지금 또 예방접종 예약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한 그런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방역수칙 지키고 또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국민들 또 현장의 의료진 또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그리고 예방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중등증 환자에 대한 의료체계 부담이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중등증 환자는 재택치료도 불가능하고 중환자와 달리 확진자 규모에 따라 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수도권 추가 병상 확보 등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중등증 같은 경우가 수도권이 한 77.9%를 한 80%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중증이 중증 중에서도 아주 위중증이 아닌 데는 한 75%, 위중증 같은 경우는 58% 정도 지금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도권에서도 그 병상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준중증이나 중등증의 병상 가동률이 중등증 같은 경우 50% 정도, 그다음에 위중증은 한 30%에서 준중증은
4%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까운 비수도권 병상도 활용하고 할 계획이고요. 제가 방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의 효율화 방안, 재택 치료 기간 또 병상 치료 기간을 좀 단축함으로써 효율화 방안도 함께 운영해서 병상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 실제 방안을 놓고 각 부처 의견들이 취합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영업 제한 완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 제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또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다음 주에 이제 10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제 곧 마련을 해서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의견 수렴해서 마련한 다음에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부터 출범하게 되며 기존 생활방역위원회와는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총리님께서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일상회복위원회 부분들은 충분하게 아침에 또 총리님 모두 말씀도 있으셨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회복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완전 확장은 하지 않았고요. 구성 내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방역이라든지 의료 대응 중심으로 되었고 또 뭐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함께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 분야 그리고 교육 문화 분야, 자치 안전 분야 그리고 당연히 방역 의료 분야까지 나누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생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역 의료 대응 분야하고에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관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확진 시 재택 치료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의 연령 제한, 예를 들면 만 50세 이상은 재택 치료 불가와 같은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꼭 시설 치료를 해야 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택 치료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제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때도 반드시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으면 재택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요.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는 저희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로 병원으로 가는 걸로 조정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환자 병상을 의뢰를 하거나 또 할 때에도 나이를 조금 더 상향을 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이 부분은 상향을 했는데 재택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를 50대는 절대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동의 여부, 그 다음에 최대한 50대에서 60대 이상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좀 있거나 위중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환자 케이스 또 분류하는 의사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기준안과 안을 함께 고려를 해서 결정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 자가치료는 현재 이렇게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막 격리를 이탈한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염병 예방
법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의에 의해서 됐고 또 충분하게 그런 사전 내용들이 고지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택 치료로 확정이 된 이후에는 그 우린 치료 지침이라든지 또 방역 준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런 걸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5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께서 최근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국이 분석한 배경이 무엇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의 백신 접종 현황과 접종률 제고 대책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침 오늘 중대본 주요 논의 과제가 이제 외국인 확진자 비율 부분에 대한 논의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재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난 6월 이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내국인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지금 주로 현장에서 근로 공장이라든지 소규모 중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농어촌 등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부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도 꽤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대비했었을 때 접종률이라든지 검사율이 좀 상대적으로 등록 외국인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지자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보더라도 그런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또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50%를 상회하는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 숫자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했지만 또 이제 국내 외국 거주하고 있는 또는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별로 그런 대응 방안은 마련을 해왔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좀 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 현황 그리고 또 산업 현장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예방접종 재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법무부 또 외교부 이런 각 부처 그리고 행안부를 통해서 그 재고 방안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최대한 전체적인 기조는 그 법무부에서는 지금 혹시 이제 가장 그 접종률이 낮은 미등록 외국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받거나 또는 검사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뭐 그 출국 조치라든지 이런 것과 이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꾸준히 그 원칙을 지킨다는 걸 절대적 그 원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외교부에서는 또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교 관서들 그 다른 나라의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제외 공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커뮤니티 안에 이런 그 예방접종 방안, 그다음에 검사의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돼서 많은 분들이 아직 정보를 몰라서 그 검사하거나 접종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접종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이런 얀센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든지 또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 접종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했고요. 세부 그 방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 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이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질문입니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날 총리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기존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질병청과 복지부가 하던 TF, 실무협의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일상회복위원회는 따로 마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4개의 분과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방역 의료 대응 부분은 질병청과 저희 중수본에서 서로 협의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요. 그 반영된 것 중에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랑 이런 것들은 민생이라든지 이런 또 거리, 교육 문제, 이런 문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파트, 교육 파트 이런 부분이
국토부인이 별도의 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운영 파트, 이런 안전 파트가 함께 공이 갈 수 있도록 그 골고루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좀 더 넓은 의미, 또 이거는 총리님께서 말씀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채널A 서상희 기자 질의입니다.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구체적 일정이 나온 부분이 있는지, 또 토론회가 열리면 누가 참석하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 브리핑을 통해서도 국민과 서로 공감하고 공유를 하겠지만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도 전문가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 중에는 한 2차례 정도의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10월 첫 주에 한 차례 하고 한 중반쯤에 한 차례 갈 것입니다. 구체적 일정은 오늘 중이나 내일 정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님 질의입니다. 주간 이동량을 보면 당초 우려한 것처럼 수도권 주민의 이동은 오히려 줄고 비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4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패턴을 봤을 때 수도권 주민의 이동이 적은 상황에서 향후 확진자 발생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주간 이동량은 실제로 상황을 봐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확진자 숫자라든지 이동을 보셨다시피 어쨌든 추석 이전에 추석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동을 했고 또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내에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숫자나 이런 것도 그런 이동들이 좀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실제 지금 추석 연휴가 막 끝나고 나서 한 3,000명 정도 이상 숫자가 나왔을 때 반영된 것은 수도권의 어떤 이동 자체가 직접 반영된 것이 전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좀 퍼져 있었을 것이고 검사를 받지 않았던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을 하면서 검사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사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좀 일부 거기에 반영되었던 것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이동량들이 실제 이제 확진자 수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수도권 그 확진자 숫자와 비수도권 확진자 숫자에서 지금 비수도권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동량들이 또 접촉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주 좀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보고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현 단계에서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시는지요? 사적 모임 제한이나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동안에 이제 이루어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거는 향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는 어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이 재택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의 동거인이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 함께 격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중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해 전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응급 상황 시의 이송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그 원격 의료 등에 있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환자의 재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 같은 경우 그 동거인이 미접촉자이나 일점 접촉자인 경우는 함께 격리한다는 말이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재택 치료를 할 때 그 기준을 정할 때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는 환경이라는 것은 그 치료자 재택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다른 그 가족들과 동선이 좀 분리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기존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수준 이상으로 그 격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미접종자이던 이거나 일자 접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완전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재택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이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또 다른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택 치료를 결정을 할 때 그 치료할 수 있는 집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재택 치료의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 의료인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체온이라든지 이걸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세트를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스스로 체크를 해서 그거를 하루에 2번 이상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면 진료가 진행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 주로 저희들이 협력병원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후송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진료 등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제한이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재택치료로 구분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택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가 아닌 특수한 언어,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전용 생치에 이제 그대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MBC 김성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 2차 접종률 목표 달성 시기 전망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차 접종률 이제 거의 항상 저희들이 70%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1차 접종률 70%는 9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달성이 됐고요. 2차 접종률 70%는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률 목표 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60세 이상 성인들, 노인들, 고령자층이죠. 50세 이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질병청에서 80%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임산부라든지 또 아이들 소아청소년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70% 이상 에 달성하는 데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접종자들에 대한 예약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기본 70%는 달성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10월 말 이후에 10월 중부터 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그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들이 검사 건수도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분들께서 검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산세 여파가 좀체로 좀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그런 협조로 1차 접종 70% 무난히 마쳤고요. 또 2차 접종도 저희들이 백신 확보를 충분히 해서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소아청소년이라든지 또 임산부에 대한 접종 그리고 75세 이상 요양시설의 입소자나 관련자분들에 대한 추가 접종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접종률을 기존 목표했던 70%보다도 더 높이고 또 추가 면역을 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더 확보해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했던 재택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염병 전담병이나 생활치료센터 퇴원 기준도 저희들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이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적용해왔던 또 재택치료도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결정은 그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하기 이전에 2, 3일부터 그런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또 증상 발현 5일이 지나면은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델타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확보된 전담병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 또 모니터링 이것들이 재택 진료에서는 꾸준히 빈틈없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선행 수도권에서 중심으로 했던 의견들 또 경험들을 충분히 비수도권에도 공유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재택 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또 의료기관 그리고 재택치료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확진자분들 또 그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이런 방안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철저한 방역 수칙이 전제가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방역 대응이라든지 역학 대응은 그런 기존의 선행 국가 또 우리 확진자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들을 통해서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일상적 단계적 일상 회복도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또 충분히 마련할 것이고 충분히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 많이 좀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